안녕하십니까. 엉터리 낭독극장의 구슬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천안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내린 눈이 기온이 영하 8도, 저희 동네는 한 10도 정도 되는데요.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외출을 하지 못하고 예정에 없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신랑 신부에게 축하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독서를 하는 것으로 달래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은선 작가의 백석이란이라는 산문집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출판사 마저라는 곳에서 책이 나왔네요. 책 표지가 너무너무 앙증스러운 앙증맞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은선 작가는 1983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1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코끼리가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다. 소설집 발칙카 넘버 9, 문학과 지성사고요. 유빙의 숲, 문학동네, 웨이의 구럼비를 사랑한 별이의 노래, 소설 제주, 파인다이닝, 호텔 프린스 등의 공저가 있다. 현재 긴 소설을 쓰는 중이며 다인의 엄마로도 살고 있다. 작년에 다인이가 5살이라고 들었거든요. 올해는 6살이 되었겠네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딸이 있습니다. 이 백석이란이라는 산문집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문학관을 탐방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글은 우리 동네라니라는 제목인데요. 보령 이문구 작업실을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보령은 이은선 작가의 프로필에도 나와 있듯이 이은선 작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문구 소설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오는 청라 저수지가 나오는데요. 청라는 또 저의 외가댁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41쪽에 있습니다. 보령 이문구 작업실. 선생께서 직접 심고 기른 매실나무와 소나무, 은행나무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집을 애워싸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려집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동네라니 보령 이문구 작업실. 순천에 갔을 적에 김승옥 선생은 이문구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보고 싶다고 썼다. 그립다고도. 내가 선생께 사인을 해서 내민 소설집 날개의 충남 보령 출생이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앞에 메모지에 이문구라는 이름을 적은 뒤의 일이었다. 선생은 오랫동안 친구 이문구와의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와는 다른 의미로 나는 이문구라는 이름 앞에서 오래 망설였다. 세상에 익히 알려진 그의 삶과 소설, 그리고 가족사를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20년쯤 되었을까. 문예반 지도교사인 이정록 시인을 따라다니던 백일장 키즈 시절의 일이다. 그날도 모두 백일장 낙선을 집에 가는 차표처럼 받아들고 정류장에 서 있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치킨 2마리를 샀다. 막 출발하려는 버스에 오르자마자 이 차가 청라저수지를 거쳐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두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가서 치킨을 먹기로 했다. 드넓은 저수지에 여고생 넷이 모여 앉아 치킨을 뜯는 모습이라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목이 말랐고 저수지 근처에 허름하고 있을 것도 제대로 없어 보이는 간이 슈퍼에서 환타 2병과 콜라 2병을 사온 것까지는 좋았다. 음료수가 술도 아니었는데 모두 이상한 기분에 취했고 급기야 H.O.T냐 잭스키스냐 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아가 버려서 결국 싸움이 났다. 처음부터 격하게 싸우려던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콜라병이 깨졌고 누군가 울다 보니 싸운 모두가 울어버렸다. 백일장 낙선의 서름까지 겹친 까닭에 울음은 매우 길었는데 그 소리를 따라 어디선가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숲을 사이에서 불쑥 상체가 나타나더니 자갈길을 처벅처벅 걸어서 우리 앞에 바투 다가섰다. 치킨 먹고 싶은가? 혹시 우리한테 나쁜 생각이 있어서 여기 왔을까? 아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별로 깨끗하지 못한 메리아스의 낡은 추리닝 바지 차림이었다. 게다가 맨발이었다. 이 동네 사람인가 하면서도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우리는 치킨과 유리병을 치우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 곧 홍성행 버스가 올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정류장에 서 있던 나는 우리 뒤에서 조용히 저수지를 걷던 그 추리닝 아저씨가 외마디 소리와 함께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깨진 병 조각을 밟은 것이었다. 때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다. 우리는 피 흐르는 아저씨의 팔과 타야 할 버스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러다 예의 그 슈퍼로 뛰어가 사정을 설명하고 후시딘과 계산대에 놓여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얻었다. 지혈은 쉽게 되지 않았고 우리는 연신 죄송해했다. 꽤 상처가 깊어 보였는데 아저씨는 자꾸 괜찮으니까 어서 가라고 했다. 그러자 처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인사는 하고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아저씨가 계속해서 미안해하는 우리에게 내가 못 보고 밟은 것이라는 말을 해주던 것만 또렷이 남아있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가 문예반 숙제로 읽은 관촌수필의 이문구 소설가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정록 시인에게 선생께서 몸을 치료하기 위해 맨발로 저수지를 걷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야 만 것이다. 가만히 앉아 수업을 듣던 우리 넷은 순식간에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저수지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것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눈치들이기는 했다. 얼마 후 문예반 문학기행을 갔는데 하필 그 청라 저수지에 이문구 선생 작업실이었다. 선생의 제자라는 동시를 쓰는 금은방 아저씨가 특별히 동행해준 길이었다.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생께서는 출타 중이셨다. 금은방 주인이자 시인 아저씨는 그날의 만남을 기념하며 은반지를 하나씩 선물해 주었다. 그때부터 1년 후 서울의 백일장에서 특별 강사로 초빙된 선생을 드디어 다시 만났다. 눈이 몇 번 마주쳤지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능청을 떨며 선생을 따라 웃고 말씀을 경청하는 척했다. 행사가 끝나고 기념사진까지 찍고 돌아서려는데 선생께서 우리를 불러세웠다. 아연한 우리에게 한쪽 발을 번쩍 들어 올리며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예, 나 다 나았어. 투병 중이던 선생께서 특별히 외출하신 거의 마지막 강연이었다는 사실 또한 뒤늦게야 알았지만 자꾸만 선생의 발치깨로 눈이 간 터라 강연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았다. 고향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밖에는. 순천문학관에 전시된 문인들과의 단체 사진에서 이이가 이문구라고 큰 손짓으로 알려준 김수목 선생이 아니었다면 이 글은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뒤에나 쓰였을 것이다. 선생께서 써주신 이문구라는 글자와 친구, 보고 싶다는 단어와 오래된 저수지의 기억을 어깨에 짊어진 채 보령으로 갔다. 그곳에 사는 이문구 선생의 마지막 제자이자 한때 금은방을 운영했고 지금도 동시를 쓰는 안학수 소설가 서순이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고등학교 문학기행 이후 20년 만에 뵙는데도 두 분은 여전히 호방한 성격 그대로였고 그 여고생이 이렇게 장성에서 왔다며 대견해했다. 나는 그때 그들이 선물해준 은반지 대신 결혼반지를 낀 상태이기도 했다. 이러저러한 옛 이야기를 하며 함께 반나절 정도 이문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보령 시내와 청라 곳곳을 돌아다녔다. 명천 이문구 선생은 충남 보령 관촌의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남로당으로 활동한 아버지의 이력 때문에 집안의 몰락과 가족들의 처참한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중학교 졸업 후에 혈혈단신으로 상경하여 안 해본 막일이 없을 정도로 생계를 위해 애쓰던 선생은 소설가가 되면 빨갱이로 낙인 찍힌 집안의 내력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이라 믿고 서라벌 예대에 진학한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김동리 선생을 만났고 이문구의 소설을 특별히 아낀 김동리 선생의 추천을 받아 소설가로 등단하기에 이른다. 한국 문단의 특별한 스타일리스트가 될 것이라는 김동리 선생의 예언대로 이문구는 유장하고도 능청스러운 사투리가 일품인 문장을 지닌 소설가가 되었다. 그리고 고향 마을인 관촌에 흐르는 개울인 명천을 호로 삼아 깊은 물소리의 울음을 이름 앞에 두었다. 바다에 수장된 가족들과 고향을 에둘러 흐르는 물소리까지 모두 담아내어 문장으로 어우르겠다는 뜻이었을까. 우리 동네 연작과 관촌 수필 등의 작품은 고향인 관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다. 그는 이 같은 작품들을 통해 산업화 이후 변화된 농촌의 모습을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전후 산업화를 맞이한 농촌의 적나라한 변화와 고향 마을 사람들의 애잔한 삶을 소설로 쓰며 끝까지 그들을 향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선생이 아니었다면 농촌 소설의 계보는 몇 걸음 퇴보했으리라 여기는 이가 많을 정도로 그는 전후의 이념 대립과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농촌의 모습들을 소설로 쓰는데 천착했다. 동시에 좌우로 갈라진 문단을 두루 보듬어 한국 문단의 맏형이자 듬직한 일꾼격으로 불리기도 했다. 불의의 시대를 온몸으로 싸우는 문인들을 앞장서서 도운 일화는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 너무도 유명한 일이라
다시 열거하기에도 벅차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그의 커다란 발자취다. 선생 사후에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국제팬클럽 등이 공동 주관하여 문인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일은 얼마나 사람을 널리 살핀 삶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다. 생전의 선생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관과 문학상을 만들지 말 것을 여러 사람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그를 잊을 수 없는, 그가 이렇게 잊혀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고향 충남 보령의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문구 선생 단독 문학관을 바란 수많은 사람과 이명조 시인, 이문희 소설가를 비롯한 보령 출신의 문인들을 함께 묶고 여러 체험 박물관과 결합한 종합문화관을 세우려는 보령시의 뜻이 충돌했다. 그 사이에서 유족들은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보령시는 이문구 문학관 건립을 중단해버렸다. 유족들이 기증한 유품을 되찾아가기까지의 시간은 또 말해 무엇하랴. 유족들은 문학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해버렸다고 한다. 보령시는 더 이상 문학관 건립에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것이 토정 이지암 선생의 고향이고 이문구 선생이 나고 돌아간 김성동, 이혜경, 서순이 소설가를 비롯하여 안학수 시인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문인들의 고장인 이곳 보령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선생이 돌아가신 지 17년. 내가 다시 이문구 선생의 작업실이던 청라저수지를 찾아갔을 적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인적이 끊긴 개 3마리가 작업실 마당에 묶여있는 곳이 되어 있었다. 선생께서 직접 심고 기른 매실나무와 소나무, 은행나무들만 덩그러니 남은 집을 애워싸고 있을 따름이었다. 마음대로 우거진 수풀 때문에 작업실 마당까지밖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 간을 앓은 선생께서 직접 심어 생즙을 내려 마신 돈나물 심은 자리도 여전했고 작업실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저수지의 우영과 그들 모두를 곳곳에서 둘러싼 소나무 군락도 변함없었다. 그곳으로 나를 안내해준 안학수, 서순이 작가 부부가 옛일을 추억하며 애통해하는 사이에 나는 전에 이문구 선생을 만난 청라 저수지로 향했다. 주인이 떠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작업실에 더 머물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보령 시내에 관촌숲일 안내석이 있는 장소는 더 참담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주유소 옆 공터에 안내석이 옮겨져 있었고 소설의 배경이 된 마을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채였다. 선생이 태어나고 소설을 써서 기렸으며 종래에는 화장된 뼈가루까지 뿌렸다는 왕소나무가 있던 자리와 부엉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원래 있던 자리에도 서 있지 못하고 함부로 옮겨져 덩그러니 서 있는 안내석이라니 보살피는 이 없이 맞은 시간의 흐름이려니 싶었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이렇게 사라지게 놔두어도 되는 것일까? 선생이 없는 자리와 그를 추억하는 말소리만 두런거리는 오후였다. 나는 그렇게 반나절의 문학기행을 마쳤다. 한 작가의 생의 흔적을 더듬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한 그 시간마저도 애석할 따름이었다.
그가 머무르고 썼던 곳의 기억과 흔적들이 사라진 장소에서 다시 그의 문학을 톱파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응당 짚어야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슬픈 생각이 드는 것일까? 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러나 이 마음은 농촌의 변화와 고향 상실을 꾸준히 그려낸 선생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터다. 가족을 처참하게 잃고 고향의 물소리를 이름 앞에 둔 선생이 감내했을 시간에 견준다면 더욱더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그가 호련히 돌아간 자리에서 그의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옳은 일일까? 물론 문학관이니 관촌마을 안내비가 한 작가의 삶을 대변하는 건 아닐 터이다. 그러나 대가를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는 관의 행정과 선생을 기리는 사업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었을까? 누군가를 기리는 일에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이 강으로 가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물소리에 대하여 곱씹었다.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 해도 선생의 이름 앞에 있는 명천이라는 지명이자 호를 단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여기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보령시에서 임구 선생의 문학관을 정말 멋지게 보령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문학관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은선 작가의 백석이라니 산문집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산문집에 나와 있는 문학관은요, 원주 토지문학관, 그 다음에 순천의 김승옥 문학관, 춘천 김유정 문학촌, 보령 이문구 작업실, 봉평 이효석 문학촌, 양평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광명 기영도 문학관, 종로구 청운동 윤동주 문학관, 제주 사삼 평화기념관, 세월호 제주기업관, 광주 한강 소설가, 홍성 만해문학체험관 만해문예학교, 안면도 천상병 옛집, 옥천 정지용 문학관, 백석의 통영 성북동 길상사, 통영 김춘수 유물전시관, 전주 최명희 문학관, 구리 인창도서관, 박완서 자료실, 통영 청마문학관, 광주 임철우 소설 봄날, 경기 양평 두물머리 최두석, 경주 동리 모골문학관, 박모골관, 이렇게 글이 들어 있습니다. 작가의 말이 맨 뒤편에 있는데요.
처음 부분만 한 문단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이라니 작가의 말. 경주편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해하는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어린이집에 밀어넣었다. 어떻게든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다 선생님께 강제로 들어올려진 아이를 뒤로 한 채 문을 닫았다. 공동현관까지 아이의 울음이 퍼졌지만 꿋꿋하게 걸어나왔다. 미안한 마음으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까닭이었다. 서둘러 돌아와 커피를 갈아내리고 모니터를 켰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모니터에는 아이의 얼굴과 우는 소리가 고여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어떤 애환이 정말 정말 깊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에 이은선 작가의 유빙의 숲이라는 소설집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